어, 최근에 그 개별 주식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계속 좀 올리고 있는데요. 음,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 이외에 또 추가적인 어떤 또 기피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어, 간간히 어떤 것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이제 간간히 올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미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뭐 세무나 회계 관련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상황이고요. 실제로는 재무제표 자체에 문제 있는 기업을 찾거나 아니면 위기가 굉장히 발생해서 재무제표를 상당히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간단히 재무제표에 그 봐야 될 것들 뭐 매출의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재고자산이라든가 재고자산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매출 채권의 흐름 혹은 뭐 그 순이익의 흐름 그다음에 뭐 부채부실의 흐름 이런 정도만 봄으로써 이 기업이 긍정적인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실제로는 세부 사항을 깊이 분석하는 건 애널리스트들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그 시간적 효율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어떻게 보면서 분석하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에 입각해서 이제 계속 무엇인가 작업을 하거나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거론할 건데요. 향후에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저는 어떤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간히 내용을 올리도록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현대모비스를 골랐는데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잘 지원해주는 하나의 그 자동차 그 부품 관련된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만 밀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이제 글로벌 그 OEM 탑 모델, 그러니까 그 OEM으로 자동차 회사, 완성차 회사, 글로벌 회사에 그 OEM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그 상위 100대 기업 중에 한 6위, 7위, 5위 이 정도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지 그 현대차와 기아차에만 쏠려 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쪽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관련된 비중 자체는 전체 매출의 한 15%에서 20% 차이 정도 아마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이제 한쪽 국내 기업에만 밀려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현대차와 기아차의 흐름이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 상당히 뜨겁게 타올랐다가 사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이 글로벌이 다 조정받았던 8월 이후에 큰 폭을 보이지 못하고 이제 횡보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아차 이제 이게 기아차고요. 분홍색이 이 이제 캔들 차트가 현대 모비스고요. 그다음에 약간 고동색 노란색 고동색 요게 이제 현대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상대적으로 그 조정 국면 이후에 그냥 그 횡보 수준을 쭉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조금은 그 2010년 들어서도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느낌이 약간 들고 있죠. 그건 아마 그 사드 사태 이후에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의 문제 때문에도 밀려 내려온 게 있었는데 중국향 사드 사태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온 요인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모비스가 약간 덜 밀려온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현대모비스는 다른 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던데 이걸 이제 조금 당겨서 보면 이게 월봉인데 좀 당겨서 보면 이게 여기는 화면에는 표시가 안 되지만 2011년 8월부터 이제 2011년 8월부터의 추세가 쭉 밑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 상대적으로는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차가 선박을 좀 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주식 관련해서 이 주식을 제가 왜 쳐다보고 있냐면, 얘가 이제 분출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2011년 8월 이후에, 지금 거의, 한 6, 7년 됐나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밀려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근접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제가 정리한 걸 좀 한번 보면 일단 저는 이제 매출 구조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부분을 이익 검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이 어떤 패턴에 있는가.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사야 되는 모멘텀이 언제 있는가. 이제 이 모멘텀이라는 게 단기 모멘텀일 수도 있고와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이제 모멘텀이 일단 불이 붙고 나서 트렌드를 밀고 나가거나 할 거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더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렌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이제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모멘텀을 떴는데 그게 계속 지속돼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게 어떤 팩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차트상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매출 구조를 제가 분석하는 거는 그 사업이, 그 기업이 어떤 형태로 결론적으로 이제 돈을 버느냐 이런 부분인데, 현대모비스는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신규 차를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어내지만, 현대모비스의 좋은 점은 기존에 팔렸던 제품에 이제 계속적으로 소모성 부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S 부품에 있는 부분인데가 마진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또 이 AS 부품은 자동차가 존재하는 이상, 그 판매된 자동차가 굴러가는 이상 계속 발생하는 매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적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서, 요거는 현대모비스로는 상당히 이익의 강점이 있는 거죠. 고정적인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차량 판매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모듈을 얹어가지고 관련 계열이기 때문에 매출을 이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완성업체의 모듈 부품인데 총 매출의 17% 수준이네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상대적으로 적지는 않은 규모의 모듈 납품을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보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알 수 있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2017년도에 그 모듈, 글로벌 완성업체 모듈이 2016년도에 비해서 6배나 급증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향후에 사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매출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글로벌 완성업체에 대해서 추가 납품이라든가 계약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상당히 좋은 모멘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약간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매출 자체는 이렇게 일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하고 해외에 매출이 일어나는데, 잘 보시면 그 2041분, 그러니까 올해 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상대적으로 급감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 보면 해외 매출이 하고 국내 매출의 비중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급감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쭉 떨어지고 있다는 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눈에 확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의 비중 자체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AS 부품과 관련된 부분이 한 20%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AS 부품 관련된 그 매출이 전체 매출의 18에서 한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총 그 부품, 이제 모듈이나 부품 관련해서 나오는 게 17% 정도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들어가고, 그러면 20, 20, 40이니까 60에서 한 64, 60 정도가 이제 현대 기아차에 딱 그 붙들려서 들어가는 이제 신규 매출 모듈과 관련된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눈에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익 부분이 있는데, 이익 부분은 잘 보시면 매출 부분은 이제 8대 2 정도의 비중이 나오지만, 이익 부분은 잘 보시면 여기 최종 영업이익이 AS 사업 부분하고 모듈 사업 부분의 이익이 AS 사업 부분이 훨씬 더 커요. 그죠?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AS 사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긴 한데, 그거는 이제 매출 부분에서 이제 비교차가 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출 부분의 모듈 부분, 그러니까 신차에 실려지는 모듈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현대 기아든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매출은 크게 그 매출 부분이 크지만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AS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AS는 지속적이면서 꾸준히 누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이 AS 부분이 잘 유지된다면 현금 캐시플로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앞전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차트에서 본 것처럼 상대적으로 옆으로 계속 개걸음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오르지 않았는데, 이건 매출 감소에 대한 것들을 시장에서 반영한 거지만, 이익 구조로 놓고 보면 적지 않은 이익들이 계속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림잡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AS 부분이 여기 위에서 본 이익 부분의 40에서 60% 정도의 전체 이익에서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의 영업 이익률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위에서 잠깐 이제 매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완성차 업체가 한 20%가 모듈과 부품 제품 관련 나오고, 나머지 한
60 정도가 현대기아이기 때문에 이 완성차 업체, 글로벌 완성차 업체 쪽으로 좀 더 계속 그 모듈과 관련된 거가 확대되면 현대기아차에 쏠려 있는 그런 어떤 매출과 이익 구조가 약간 변화되거나 안정화되게 돼 있죠. 이 자산 포트폴리오 부분들을 쭉 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엑셀로 만든 걸 다시 한번 보면 이거는 연결 재무제표로 만드는 거고요. 이건 단독 재무제표로 만들어 놨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자회사들이 많이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참고하는 게 일단 맞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건 일단 현금성 자산에 대한 비율을 하나 보고 있죠. 이 현금성 자산의 비율이 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의 비율인데 현금성 자산 비율이 연결재무제표로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부채하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만들어낸 자산 중에서 5%만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상당히 낮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33%대에 있는 게 뭐냐면 관계기업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기업의 주식을 많이 매집한 그 주식의 규모, 사이즈, 보유한 주식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이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형자산이 20%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유형자산에 계속 투자돼야만 이 기업이 돌아가는 패턴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자산이 총자산에 비해서 규모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수준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논점이에요. 다만 긍정적인 것은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해마다 계속 부채 비율을 낮춰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 기업 자체가 뭔가 투자를 할 때 자기가 보유한 현금은 제한적이지만 추가적으로 부채 비율을 올리면서 차입을 통해서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위험성에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사업 자체로는 굉장히 현금 창출 능력이 크다고 볼 수는 없고 현금이 나오면 그 현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형자산은 계속 일정 수준 늘어나줘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유형자산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산업 자체가. 그리고 전체 매출,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상에 잘 보면 매출 채권이 있는데요. 이 매출 채권하고 재고 자산이 자기 매출의 일정 수준 비중을 유지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마다 매출에 일정 수준의 매출 채권이 유지되는가 하고 그다음에 재고 자산도 일정 수준의 재고가 유지되는가 이거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매출 채권이 자기 매출 일어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현금의 흐름이 약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뜻은 이거 재고 조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많이 재고가 쌓였다거나 아니면 안 팔린 것 때문에 재고가 늘려 있다거나 이런 어떤 경영상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패턴이 유지되는지를 좀 잘 보는 관점에서 요거를 이제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 이후에 그냥 예를 들면 연결재무제표상의 해외 글로벌에 있는 관련 자회사를 제외한 국내 현대모비스의 단독 재무제표만 보면요. 여기는 일단 현금성 비중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이 세 개가 이제 현금성 자산인데 잘 보시면 20%에 24. 요게 20%가 안 되죠. 요거는 좀 넘었습니다. 29%. 그런데 이제 재작년도에 좀 높던 현금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여서 뭔가 현금을 뽑아서 어디론가 자산으로 움직였는데 그리고 움직인 게 여기 잘 보시면 유형자산 비중이 커졌죠. 그러니까 현금 유형자산 비중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 이 국내의 현대모비스가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 관련 관계 회사하고 돌아가는 걸 믹싱해서 놓고 보면 판매망이나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죠. 다 포함이 된 연결재무제표상으로 놓고 보면 현대모비스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현금 창출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현금을 계속 내부에 많이 쌓아서 이렇게 쭉쭉쭉 늘려나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걸 눈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에요. 여기도 이제 유형 자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좋은 기업이긴 맞습니다. 이제 내부 매출액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정 수준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좋은 기업은 맞는데 사실 워렌 버핏이 찾는 돈 찢는 기계 끊임없이 기업 뭔가 운영을 해서 추가 투자나 재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현금 창출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꼭 현금 창출률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업의 구조는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장치 산업의 대표적인 형태의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산업일수록 더더욱
여기 고정적인 안정적인 그 매출 흐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하나의 어떤 매출 틀이 삐걱하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노키아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사례죠. 노키아가 이제 핀란드의 글로벌 탑이었던 핸드폰 회사였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에 대응하지 못해서 매출이 한쪽에서 주 매출이 완전히 꺾여버리니까 기업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박살나는 형태로 갔던 것처럼, 이것도 대규모 장치 산업이면서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요건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현대모비스의 안정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AS 부분이. 그 부분이 강점이고 안정성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하고 기아차 이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포트폴리오 하는 것도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것이 일단 현대차와 기아차의 어떤 경쟁력 회복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모듈로 늘리는 것도 필요한데, 과연 내가 어느 시점에 모멘텀을 잡고 이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것을 매집을 해야 될까,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해 보는 게 이제 모멘텀 부분인데요. 이게 현대차의 미국 점유율 패턴하고 그다음에 월별 판매 추이입니다. 연도 월별. 이제 밑에 거는 기아차 건데요. 일단 현대차 거를 먼저 보시면, 일단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점차 극단으로 올라간 게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8월 달에 붕괴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기아차도 보시면 그 이후에 2012년에 점유율이 올랐지만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동일한 패턴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잘 보시면 2015년도에 이렇게 조금씩 15년도까지는 전년 대비 감소한 월도 있었지만 증가한 추세의 패턴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죠? 잘 보시면 동년도에 이거 약간 감소했지만 대부분은 많이 증가했죠. 근데 2016년도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증가, 요때 감소, 요때 증가. 이때도 패턴이 좋았네요. 그죠? 약간 감소했지만 증가 패턴, 감소했지만 증가 패턴. 그래서 이때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는데 17년이 되면 감소,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다만 긍정적인 건 요때 12월 2017년도 마지막 달만 약간 증가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2017년도를 보면 이 이전까지는 패턴이 뭐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패턴보다는 일정 수준 넘고 약간씩 이제 감소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7년도 보면 감소 계속 감소죠. 감소를 계속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2016년도 하반기 12월도 감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을 보면, 중국 시장 점유율이 이제 여기 통계상에는 이제 2016년도 안 나왔는데, 중국 시장 점유율도 여기 보시면 중국 시장은 2009년도까지 현대차가 그 이후에 5년도까지 극단했다가 점점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켓시어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있고, 월별 판매 추이를 보면 여기 보면 2015년 사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는 아주 급감한 상태입니다. 그 시기에, 그 2010년 들어서. 그 다음에 2017년 들어서 약간 하지만 급감. 굉장히 감소했죠. 그러니까 2017년도 들어서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는 패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급감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2016년 말에 끝났다 해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 것 같은데, 2017년 들어서 다시 여기 급감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지금.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 최소한 월별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패턴이 안정화되는 시점 정도가, 중국과 그 미국이 안정화되는 시점 정도가 그 일단 추세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차의 이제 중국, 미국 시장의 월별 판매 대수. 그래서 이걸 추시를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2015년도에 랭킹이 6위였는데 2016년도 랭킹은 7위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위로 한 단계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거죠, 글로벌 쪽에. 근데 2018년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얘가 이제 늘어난다면 좀 그 우리가 눈에 띄는 어떤 계약이라든가 도약이라는 것이 보이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한적으로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들 경쟁하는 파트에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자체가
확연하게 뭔가 튀어야 될 수 있는 이유나 뭐 어떤 극단적인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겠지만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중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에서 이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패턴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트렌드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거는 지금 이런 장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현대모비스가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방향성을 위축으로 밀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본 거고, 트렌드를 유지하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친환경이라든가 잘 시스템 관련된 기술적 대응을 잘 하는 것,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그런 쪽에 개발을 하고 잘해서 뭔가 계약을 하고 성과를 내는, 매출의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을 꾸준히 잘 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는 그 비행기를 제외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어떤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 자동차를 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지역이 아직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다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 노후화된 것을 대체하는 부분이 생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그 산업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다만 경쟁이 너무 치열한 데다가 계속 산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도 넘어가면서 전기차라는 얘기도 있고 또 수소차와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계속 변화하는 트렌드에 잘 맞춰서 가는지를 유심히 잘 따라가는, 대응하는 그런 기업이 지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 뭐 당장 그 현대차 기아차의 그 매출 증가, 그 다음에 완성차 업체에 대한 그 점유율 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당연히. 그리고 기술적 현재 분석 사항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일단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8월 분기 이후에 굉장히 장기간 조정 국면을 보였어요. 이 현대모비스도 이제 조정 이후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 중에 하나의 한 기업인데,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쉬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펍의 수가 뭐 7배, TTM으로 놓고 보면 뭐 한 8배 정도 돼 있고, 뭐 앞쪽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이 줄어들 거라고 해서 이제 앞쪽에 있는 어떤 포워드 퍼 같은 경우는 7배대로 내려와 있는데, 과거 밴드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은 EPS 퍼 밴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모비스가 향후에 만들어낼 이익 구조가 약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격 수준을 놓고 보면 퍼가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PBR 베이스로 놓고 보면 낮은 베이스 단에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순자산 가치 대비 그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데, 그 이유가 그 EPS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EPS 이익 기준을 놓고 보면 지금 프라이스가 과거 배수에 비하면 높은 배수에 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려면 영업이익률을 극단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출이 극단적으로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 늘어나는 매출에 따라서 EPS가 늘어나서 이 펍의 수가 밑으로 내려와주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수준으로 몰리면 좋은데, 지금 시점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를 해야 될 적격 타임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일단 보이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장기간 동안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추세가 밑으로 밀렸을 경우에는 단기 매매, 박스권에 대한 단기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갖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추세를 탈 때까지 기다리는 관점에서 선매매를 한다거나, 이 두 가지 매매의 관점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현대모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추세 저점이 20만 원이고 최근 만들어진 건 한 21만에서 22만 원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매수를 하는 부분들을 고려는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단기 매매로, 모멘텀이 나타나기 전에 단기 매매로. 하지만 아주 굉장히 중장기로 뭔가를 투자를 하시겠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언제 나타날지, 언제 확연히 주식시장에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얘를 일부 사서 매집해 둘 거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트렌드가 요 시간, 그 한 22만 원대가 깨지기 시작해서 20만 원대 근접하면 아주 매력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분석하는지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근본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구조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 벌어들이는 돈의 모양새, 수도꼭지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며, 그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매출과 이익이 있는데 그 수도꼭지의 이익 부분은 얼마나 기여도가 높으며 그 기여도가 높은 것이 안정적인 이익이냐, 그렇지 못하냐. 여기는 이제 매출 기여도는 신차 모듈에 얻는 게 맞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이익인 AS 쪽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다는 게 이 현대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이미 분석을 했죠. 그렇게 분석이 끝나고 나면 재무제표상 몇 개의 비율을 보면서 이 기업은 돈을 벌긴 버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계속 과거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번 돈을 가지고 뭔가 계속 재투자를 해서 기업을 돌려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다 간단히 분석할 수 있는. 그다음에 현재 기업이 잘 돌아가는데 매출 채권하고 재고 자산을 매출 관련해서 매출과 맞물려서 뭔가 비교함으로써 얘가 현재 사업 구조가 안정적인 패턴에 있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간단히 검토를 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조정받는 국면이 어떤 것에 의해 추세를 전환할 것인가라고 하는 모멘텀 부분을 잘 분석해서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 모멘텀이 바뀌는 시점 혹은 그 전에 바뀌는 것이 뭔가 눈에 보이는 좀 임박한 시점에 뭔가 매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모멘텀을 이제 추적해야 되고, 또 향후에 내가 계속적으로 이 기업을 계속 들고 있으려면 어떤 상황이 유지될 때 이 기업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차트상 기술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할 것이냐 장기 추세를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차트상 가격의 움직임하고 그 다음에 가치 밴드의 움직임을 통해서 약간 해석을 함으로써 이 기업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투자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뭐 장기적으로 들고 있을 것이냐 팔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